안녕하십니까.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입니다. 10월 14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감염병의 연구 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신변종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감염병 연구 개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추진 전략은 과거 2차례의 추진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양쪽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투자의 효율성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진단 아래 우수한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국산화하며 주요한 방역 전략 물품을 국내에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감염병의 대응 기술 수준을 향상한다는 것을 목표로 총 4가지 추진 전략 그리고 13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감염병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R&D 우수 성과가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전체 9개 부처청 산하 13개 연구기관 그리고 국제 백신 연구소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기 상황 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주문형 연구를 최우선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의 국외 발생 동향입니다. 최근 한 주간 전 세계 신규 코로나 환자는 288만 명으로 그 전주의 313만 명에서 감소해서 6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11.6%, 사망자는 20.6% 감소하였고 특별히 뉴욕주의 경우에 12세 이상 접종 완료자 중 0.8%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0.06%가 코로나19로 입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주간 발생 및 사망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4주간 발생한 중환자의 51.2%, 사망자의 70.2%가 미접종자 및 불완전 접종자였습니다. 영국은 3주 연속 주간 발생이 증가했지만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고 있고 일본은 6주 연속 발생이 급감하면서 주간 확진자 수가 금년 들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상황으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 결과입니다. 피해조사반에서 현재까지 평가 상정된 총 2,866건 중에 399건이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41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최근 지난 10월 8일에 개최된 제33차 회의에서는 신규 231건 및 재심 2건을 심의하여 이 중 아나필락시스 54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였고 중증 2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제33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 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고 사례 49례의 평균 연령은 73.6세였고 85.7%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규 중증 신고 사례 42례의 평균 연령은 68.9세였고 71.4%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 분양과 치료제의 투약 현황은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77개 기관에 970건이 분양되었고 이 중에는 진단기술 개발용이 6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기타 변이주가 481건이 분양된 바 있습니다. 치료제 투약 현황과 관련해서는 베클루리주,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인데 현재까지 158개 병원에 17,878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셀트리온사의 레그단비마비의 경우 현재까지 119개 병원 18,681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간의 접종 간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동시 접종 또한 가능합니다. 두 종류의 예방 접종이 함께 진행되면서 의료기관별로 접종 가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의료기관의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사전 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에도 적극 동참해 주셔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 환자 감소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코로나19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접종 완료율은 접종 선두 개시국인 미국을 이미 넘어섰고 이스라엘도 곧 추월합니다. 접종 완료율이 높은 국가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발생이 감소하였고 사망 규모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이후 주요한 변이의 출현, 확산은 없습니다. 국내 발생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증가 추세는 아닙니다. 위중증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앞으로 코로나에 유리한 동절기 그리고 독감 등 만약 동시 유행한다면 방역의 혼선이 나타날 가능성 등 일부 불안 요인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참여가 늘어날수록 안전한 일상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연구개발 분야도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당초 작년 6월에 설정했던 목표는 지난 2020년까지 치료제를 한 종 개발하고 21년 중에 백신 한 종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 신종 감염병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mRNA 플랫폼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능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된 추진 전략 그리고 국내 연구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또 필요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일상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능력이야말로 방역 주권의 또한 핵심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2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휴대폰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는데도 확진자 수가 그에 비례해서 크게 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설명을 하면서 과거 이동량 증가에 따라서 확진자가 늘었던 사례와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동량 증가 효과가 확산세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건지 예방접종률 향상에 따라서 환자 발생이 억제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같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상 회복 시작 전까지 신규 확진자는 얼마나 늘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다시 언급하시기로는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3,000명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는지 전망과 또 과거와 현재 확진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특별히 예방접종, 백신과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거리두기입니다. 그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되짚어 보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되고 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거리두기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비말형 전파가 90cm, 따라서 넉넉하게 2m의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따라서 현재 우리는 각종 방역 대책의 핵심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설명드린다면 거리두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하나는 개인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집합금지, 등교 제한, 인원 제한, 영업시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적 거리두기는 개개인의 전파를 차단하는 형태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로 마스크, 손 씻기, 자가격리 등인데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백신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백신의 접종 완료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개인적 거리두기의 수단이 매우 확대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접종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효과는 집단 면역으로, 또한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유행의 차단으로, 심지어는 발생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 재생산 지수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초 재생산 지수가 1이 넘으면 유행이 확산이 되고 코로나19의 우한형이 대개 한 2.7 정도 된다. 최근에 델타형은 5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5라는 것은 감염자 1명이 5명의 또 다른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이 수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30%대를 이를 때까지는 집단 면역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50%를 넘어서고 대강 한 55% 정도 접종 완료율에 이르게 되면 집단 면역도는 거의 50%에 이르게 됩니다. 이 50%에 이른다는 수치는 기초 재생산 지수 2.0을 이겨낸다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 재생산 지수가 2.0일 경우 백신 접종이 만약 55%가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거리두기의 수단, 즉 집합금지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유행을 억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가 70%의 접종 완료율이 이르게 되면 기초 재생산 지수 3.0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 재생산 지수 5.0 정도를 이겨내려면 접종 완료율이 약 85%. 그래서 중간에 언젠가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박 소장이 접종 완료율과 관련해서 85%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아마도 집단 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 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는 우리나라로서는 접종 완료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마침 우리 일상회복위원회 전문가들이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감소 정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급속한 접종 완료율 상승이 분명히 기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 즉 이동 상황이라든지 다른 것들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 완료율, 이것이 가장 주요한 거리두기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요인 하나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많은 선진국들이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조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개인적 거리두기의 하나인 백신 접종의 완료율을 충분히 빠르게 확실하게 유지하고 올려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으로 사전 질문 1번에 대해서 답을 어느 정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그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늘 것으로 예상하는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또 의료진들의 헌신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접종률이 급상승, 속도감 있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그 일부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싱가포르 등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감소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현장 질문 하나가 오늘 브리핑에서도 브리핑 문으로도 잠시 설명된 내용입니다. 원장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디넷 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가을과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유행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임신부와 또 면역 저하층인 고령층의 경우에 독감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동시에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브리핑 본문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접종 기간, 간격에 제한이 없고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질문하신 대로 금년에 마침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기가 동절기이자 또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의 유행 시기와 맞물리기도 합니다. 개인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접종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꼭 맞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